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하원 합동연설에 나서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습니다. 특히 미국이 한국에 군사적 지원을 제공하는데도 한국의 관세가 미국보다 4배 더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는 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편지를 공개하면서 광물협정에 서명할 준비가 돼 있다고 전했습니다. 백악관에서 설전을 벌였던 젤렌스키는 결국 백기를 들고 휴전을 위한 1단계 조건도 제시했습니다. 한화이글스의 새 동지가 될 대전 한화생명 볼파크가 오늘 축하 공연과 함께 공식 개장했습니다. 인피니티 풀과 선수 라커룸 등도 첫 선을 보여 팬들의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세종에 사는 60대가 아들 병원비로 쓰일 현금 2,600만 원을 쓰레기로 착각해 버렸다가 소각장과 집화시설 직원들의 도움으로 되찾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전 세종 충남 7시 뉴스 시작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집권이기 처음으로 상하원 합동연설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정책을 하나씩 설명하면서 한국도 몇 차례 언급했는데요. 특히 관세 정책을 강조하면서 한국의 관세가 미국보다 4배 높다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워싱턴에서 김경수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의원들의 박수를 받으며 의사당에 입장해 미국이 돌아왔다며 상하원 합동연설을 시작했습니다. 트럼프는 취임 첫날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한 사실을 언급하며 에너지 비용을 빠르게 낮추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알래스카에 건설 중인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사업을 설명하면서 한국도 언급했습니다. Japan, South Korea, and other nations want to be our partner with investments of trillions of dollars each. There's never been anything like that one. It will be truly spectacular. 트럼프는 다른 나라가 관세를 부과하면 우리도 그들에게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히면서 이런 방식으로 수조 달러를 벌어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많은 나라가 미국이 부과한 것보다 더 높은 관세를 미국에 부과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다시 한국을 언급했습니다. South Korea's average tariff is 4 times higher. Think of that, 4 times higher. And we give so much help militarily and in so many other ways to South Korea. But that's what happens. This is happening by friend and foe.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며 연설을 마쳤습니다. 한편 오늘 대통령 연설 도중 민주당 알 그린 의원이 트럼프에게 강하게 항의하다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의 지시에 따라 의사당에서 퇴장당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폭탄에 보복에 보복이 이어지는 관세 전쟁이 본격화할 분위기입니다. 캐나다 트루도 총리가 미국의 25% 관세 부과에 보복 관세를 선언하자 트럼프 대통령도 바로 맞대응 의사를 밝혔습니다. 워싱턴 김지숙 특파원입니다. 미국의 관세 부과가 시작되자 트루도 캐나다 총리는 즉각 보복 관세를 선언했습니다. Canada will be implementing 25% tariffs against $155 billion worth of American goods, starting with tariffs on $30 billion worth of goods immediately. 트럼프의 관세는 정당한 근거가 없다면서 세계무역기구 WTO에 제소하고 미국과 맺은 자유무역 협정을 통해서도 이의 제기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미국의 관세 부과가 계속되면 21일 이후 추가로 125조 원 규모의 보복 관세를 시행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캐나다가 맞불을 놓자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 관세를 즉각 부과하겠다며 엄포를 놨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서 트루도 총리를 또 주지사라고 부르며 캐나다가 미국의 보복 관세를 부과하면 미국의 상호 관세는 즉각 같은 수준만큼 인상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에는 캐나다에 보복이 있으면 대통령이 관세의 범위를 늘리거나 확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Mr. President, if other countries retaliate, I don't mind. 트럼프 행정부는 현지 시각 4일부터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25% 관세를 발효했고 중국엔 한 달 사이 2차례 추가 관세를 매겼습니다. 중국은 즉각 보복 조치에 나섰고 멕시코 역시 오는 9일 대응책을 내놓을 방침이어서 트럼프발 글로벌 관세 전쟁은 더 격화될 걸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명확한 안전 보장 없는 광물 협정 등 미국의 종전 협상 과정에 불만을 나타내던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결국 백기를 들었습니다. 미국이 제안한 광물 협정에 서명할 준비가 돼 있다는 편지를 보내고 휴전을 위한 1단계 조건까지 제시했습니다. 박석호 기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의회 연설 도중 조금 전 받았다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편지를 공개했습니다. Regarding the agreement on minerals and security, Ukraine is ready to sign it at any time.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논의 중인 광물 협정은 미국 군사 지원 대가로 히토류 등 우크라이나 광물 개발 수익의 미국의 지분을 보장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우크라이나 안전 보장 방안은 구체적 내용이 없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달 말 트럼프 대통령과 이를 논의하다 설전까지 벌였지만 미국이 군사 원조를 중단하자 결국 백기를 들었습니다. Але для нас важливі нормальні партнерські відносини з Америкою для реального закінчення війни. Ніхто з нас не хоче нескінченної війни. 젤렌스키 대통령은 휴전을 위한 1단계 조건도 제시했습니다. 포로 석방, 에너지와 민간 시설에 대한 미사일과 드론 공격 중지, 해상 휴전 등입니다. 광물 협정이 체결되면 미국 주도 종전 협상이 속도를 낼 텐데 협상에서 배제된 유럽은 1,000조 원이 넘는 재무장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러시아의 기운 듯한 미국 태도에 자체적인 유럽 안보 강화를 준비하다는 겁니다. Member states are ready to invest more in their own security if they have the fiscal space. 유럽은 우크라이나 안보 문제 논의를 위해 6일 다시 특별 정상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박석호입니다. 선관위 고위직 자녀의 특혜 채용 등 대규모 채용 비리에 대해 노태학 중앙선관위원장이 머리를 숙이고 철저한 제도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오늘 국회 과방위 현안 질의에서도 선관위 채용 비리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보도에 방준원 기자입니다. 통렬한 반성과 함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 노태학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선관위 채용 비리의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어제 선관위 차원의 서면 사과문에 이어 직접 입장 표명에 나선 겁니다. 노태학 위원장은 선관위 조직 운영에 대한 불신이 선거 과정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데 책임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문제가 된 직원 징계 조치는 물론 재발 방지를 위한 다양한 외부 통제 방안 등 철저한 제도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현안 질의에서도 선관위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민주당은 부정선거 의혹은 일부 유튜버들의 음모론에 기반한 가짜뉴스라고 규정했습니다. 선관위 더러운 작업, 선관위 이런 식의 부정선거 음모론을 지금도 하루에 5개씩 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짜뉴스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의힘은 선관위의 가족 특혜 채용과 부실한 선거 관리가 부정선거 의혹을 키웠다고 지적했습니다. 비위 채용에다가 부실 선거 관리, 속구리 투표 이런 게 만연하니까 국민들이 아니 부정선거 음모론이 그렇게 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용민 선관위 사무총장은 선거관리 부실에 대해선 인정하면서도 현재 투표 방식으로는 선거 조작 등이 불가능하다며 부정선거론을 일축했습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2020년 출범한 2기 진실화해위원회가 활동 종료를 3달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상계엄 직후 임명된 박선영 위원장의 거취 문제는 물론 일부 사건에 대한 무더기 보류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문예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상계엄 선포 사흘 뒤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안을 제거한 박선영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 취임 직후부터 거취 논란이 일었고 오늘 첫 기자간담회에서도 관련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박 위원장은 조기 퇴진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재임기 2년이라고요. 불법 행위를 해서 소추가 되거나 직원들이 저를 정말 도저히 못 참겠다 한다거나 이런 일이 없는 한. 진화위 직원들과도 갈등이 없다고 밝혔는데 동석한 이상훈 상임위원이 이에 대해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화해가 된 것처럼 이렇게 자꾸 이제 얘기하시는데 위원장님에 대해서
통합과 진실에 적합한 위원장으로서 받아들이지 않다는 것은 박 위원장은 제1학도의용군의 한국전쟁 참전 사건 등 10대 진실규명 사건을 성과로 밝히고 오는 5월에 끝나는 조사 기간의 연장을 촉구했습니다. 다 수긍을 하시고 다 연장돼야 된다는 거를 인정을 하시는데 현실적으로는 이제 탄핵에 딱 막혀서 지금 논의를 못하고 계십니다. 한편 오늘 기자간담회에선 이용남 진화위 상임위원이 민간인 학살 관련 사건 수백 건을 부당하게 보류했다는 의혹 제기에 대해 당사자의 해명이 이루어졌습니다. 풍경에 의한 희생 사건의 경우에는 당시에 이게 일종의 그 공권력에 의한 희생이기 때문에 기록이 적습니다. 당시 희생 기록도 드물고. 이기 진화위가 아직 조사를 마치지 못한 사건은 4,700여 건에 이릅니다. 진화위는 이대로라면 조사 기간 종료와 함께 3천여 건이 미결 처리될 걸로 전망했습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과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명태균 씨를 다시 불러 조사합니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은 내일부터 이틀 동안 명 씨를 창원지검 청사로 불러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말 소환조사에서는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을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 관련 조사도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편 검찰은 오늘 여론조사 업체인 미래한국연구소 강혜경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했고 내일은 김태열 전 소장을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최근 금값이 급등하면서 금밀수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국내 금값이 국제 금값보다 더 비싼 걸 노리고 주로 홍콩, 타이완 등에서 들여오는데 수법은 각양각색입니다. 류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 금값이 국제 금값을 웃도는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은 지난해 말부터 뚜렷해졌습니다. 해외에서 금을 몰래 들여와 국내에서 팔면 큰 차익이 가능해지자 이걸 노린 금 밀수가 예년보다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관세청은 올해 1월부터 2달간 금밀수 7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는 연평균 3건 정도였습니다. 주로 홍콩과 타이완, 중국 등에서 수억 원 상당의 금을 여행용 가방의 바퀴나 고리 모양에 맞춰 제작해 숨겨 들어온 이들이 적발되고 있습니다. 목걸이와 팔찌 등의 형태로 만들어 들여오기도 했습니다. 6억 원 상당의 금으로 된 4kg짜리 부처상을 은으로 도금해 숨겨 들어온 중국인도 적발됐습니다. 일본 소비세 탈루를 목적으로 한국을 경유해 일본으로 금을 밀반송하는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국내 금 시세가 국제 시세보다 1kg당 10에서 20% 정도 높게 형성되는 김치 프리미엄이 오래 이어지자 시세 차익을 노린 밀수 시도가 다시 늘고 있는 겁니다. 다만 국내 금값은 최근 국제 금값에 빠르게 수렴하면서 3월 들어서는 김치 프리미엄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밀수 시도에는 일반 여행자들도 동원되고 있습니다. 우범자 집중 감시를 피하기 위해 무료 항공권을 미끼로 금 운반만 부탁하는 식인데 관세청은 단순 운반도 밀수입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밀수 조직에 협조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류란입니다. 이 약을 먹었더니 키가 한 달에 1cm씩 크더라. 이런 광고 보신 적 있으신가요? 먹으면 키가 큰다는 건강기능식품 광고들을 조사해봤더니 절반 이상이 허위 과장 광고였습니다.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만 구입할 수 있는 성장 호르몬제를 온라인에서도 판매한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정연욱 기자입니다. 서울 시내 한 약국. 키 크는 약에 대한 문의가 끊이지 않습니다. 많이 물어보시긴 해요. 아들 두시는 어머님들은. 안 먹이는 것보다 낫겠지 약간 이런 것도 있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키 성장과 관련된 식품에 광고 게시물 200개를 점검했더니 절반이 넘는 116건이 부당 광고로 확인됐습니다. 일반 식품인데도 키 성장에 도움이 되는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혼동하게 하는 광고가 대부분이었고 성조숙증 등의 질병을 예방한다며 허위 광고를 한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심지어 딸이 약을 먹었더니 한 달에 키가 1cm씩 크더라는 가짜 후기로 소비자를 속이기도 했습니다.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성장 호르몬제를 온라인에서 판매한 사례 105건도 적발됐는데 중고거래 플랫폼이 가장 많았고
SNS와 인터넷 카페를 이용한 판매가 뒤를 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확실한 임상시험 결과를 제시하지 않는 제품은 복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고 건강기능식품보다는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 있는 식단이 더 도움이 된다고 조언합니다. 성장판을 자극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뛰는 운동을 해주시고 단백질, 그다음에 칼슘 섭취를 잘해 주는데 그건 음식으로 다 할 수 있습니다. 계란, 소고기, 멸치 이런 거 먹으면 됩니다. 식약처도 허위 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건강기능식품 인증 마크와 정확한 기능성을 확인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KBS 뉴스 정혜득입니다. 최근 우리 지역에서 무차별 범죄가 잇따라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자신과 전혀 관계가 없는 약자만 노렸다는 점에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다각도의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예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고 김하늘 양을 살해한 40대 교사. 길을 지나던 여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30대 남성. 현금 12만 원을 빼앗으려 술 취한 남성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김명현. 범행 동기는 다르지만 모두 자신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을 분노 표출 대상으로 삼은 무차별 범죄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잊을만 하면 터져나오는 범행 소식에 시민들은 자신도 피해자가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호소합니다. 불안해가지고 계속 같이 다니고 데리러 가고 픽업하고 돌봄이나 이런 것도 원래 처음에 신청을 했는데 취소했어요. 밝은 데만 찾아다니고 어두운 데는 안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호신용품 같은 것도 관심이 가서 검색해보고 막 스프레이 같은 거 위주로. 정부가 지난 2023년부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무차별 범죄, 이른바 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섰지만 진전은 없습니다. 해당 범죄를 가석방 없는 무기형에 처하거나 가중처벌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조차 국회에서 폐기됐습니다. 사각지대가 없는 범죄 예방 환경을 건축기법에 도입하는 등의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지만 정작 논의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경찰력이라든지 사법권을 통해서 대응을 하는 것도 필요하고 예방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사회 안전망 또 사회 복지 이런 것까지도 고려가 되고 2023년 한 해 동안 제3자 분풀이나 사회 적대감, 동기불명으로 일어난 강력범죄는 900여 건에 이릅니다. 무차별 범죄를 예측 불가로 치부해 무고한 희생자를 낳고 있는 건 아닌지 대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KBS 뉴스 김예은입니다. 세종에 사는 60대 여성이 거액의 현금을 쓰레기로 착각해 내다버리는 웃지 못할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아들 병원비로 쓰일 돈이었다고 하는데 이 사연을 접한 쓰레기 집화장 직원들이 8시간 동안 쓰레기 더미를 뒤져 결국 돈을 찾아줬습니다. 어찌된 사연인지 한솔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압축된 쓰레기 더미를 굴삭기가 동원돼 고루 펴고 있습니다. 뒤이어 작업복을 입은 사람들이 쓰레기를 일일이 들춰가며 무언가를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세종시의 한 아파트에 사는 60대 A씨가 현금 2,600여만 원을 쓰레기로 착각해 자동 집화시설에 투입했다며 도움을 요청한 건 지난 24일 오전. 세종시 측은 즉각 쓰레기 반출을 중단하고 A씨 주거지를 역추적해 돈이 뒤섞인 것으로 추정되는 24톤 규모의 쓰레기 더미를 찾아냈습니다. 자동 크리넷에 집화가 되기 때문에 그 집화된 그 돈 뭉치가 다른 데로 빠져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반출하지 말라는 얘기를 좀 현장에다 얘기를 했었고요. 문제는 현금이 든 쓰레기 봉투가 집화시설 관로를 타고 이동하며 모두 풀어 헤쳐졌다는 겁니다. 집화장을 찾은 A씨도 쓰레기 더미의 상태를 보고 포기하던 찰나 이번엔 소각장 직원들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아들 병원비로 모아둔 돈이라는 말에 쓰레기 더미를 뒤지기로 한 겁니다. 1시간여쯤 지나 5만 원권을 처음 발견한 것을 시작으로 무려 8시간에 걸친 수색 끝에 5만 원과 만 원권 지폐 1,800만 원가량을 찾아냈습니다.
일일이 다 손으로 꽃갱이나 그 낫이나 가지고 해가지고 뒤집으면서 찾았습니다. 10,000원이라도 더 찾아드리고 싶었습니다. 굳은 일을 하고도 오히려 전액을 되돌려주지 못해 미안해했다는 집화장 직원들의 선행은 해당 시민이 시청 홈페이지에 감사의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한솔입니다. 프로야구 한화 이글스의 새 둥지가 될 대전 한화생명 볼파크가 드디어 문을 열었습니다. 지금 개장을 축하하는 기념행사가 한창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연성 기자, 이 새 구장에 대한 한화 팬과 대전 시민들의 기대감이 큰 상황인데요. 지금 현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지금 제 뒤에는 14,000명의 한화 팬들이 새 구장, 새 자리에서 기념 공연을 즐기고 있습니다. 앞서 대전시향과 대전 아트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성악가 등의 협연이 있었고 주장 최은성과 문동주 등 선수들의 사인회도 열렸습니다. 이어 KBO 프로야구 팀들의 개장 축하 메시지가 초대형 전광판을 통해 전달됐고요. 지금은 레이저쇼, 치어리더 공연 등 다양한 축하쇼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중공을 앞두고 뉴스를 통해서 새 야구장의 모습을 여러 번 보여드렸는데요. 오늘은 그동안 완공되지 않았던 복층 불펜과 몬스터월, 미디어 글라스가 완성돼 팬들 앞에 첫 선을 보였습니다. 아직 곳곳에 인테리어 공사 중인 공간들이 남아있긴 하지만 경기장을 둘러본 팬들은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특히 추운 날씨에 온수를 채워둔 인피니티 풀이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취재진에게는 한화 이글스 선수들이 사용할 라커룸도 공개됐는데요. 선수 개개인이 사용할 리클라이너 소파는 물론 선수단 식당과 사우나실, 체력 단련장, 실내 연습장까지 한 동선에 묶어 경기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팬들에게 첫 선을 보인 대전 한화생명 볼파크는 오는 17일 삼성 라이온즈와의 시범 경기를 통해 이글스의 새 둥지로서 팬들에게 다양하고 새로운 경험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대전 한화생명 볼파크에서 KBS 뉴스 박연선입니다. 앞서 박연선 기자가 전해드렸듯이 오늘 대전 한화생명 볼파크가 공식 개장했습니다. 확연히 달라진 새 구장에 이 야구팬과 지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여정권 스포츠평론가 모시고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평론가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대전 시민의 오랜 수건이었죠. 한화생명 볼파크가 오늘 드디어 공식 개장을 했습니다. 복합 문화시설, 최신 시설이 다 갖춰져서 정말 눈길을 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자, 먼저 다른 구장과의 차별점을 꼽는다면 어떤 걸 좀 꼽아주시겠습니까? 일단 우선 대전 한화생명 볼파크의 개장을 한 야구인으로서 축하드리고요. 네, 일단은 굉장히 차별성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일단 국내 최초의 비대칭 오각형 야구장이라는 게 신선하게 다가오고요. 그 얘기는 좌우 거리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측 폴대 같은 경우는 95m, 상당히 짧게 느껴지고요. 좌측은 이제 99m, 그리고 가장 긴 쪽이 122m 정도가 되는데 가장 길다면 센터를 말씀하신 건가요? 중앙. 그러다 보니까 선수들이 상당히 조금 어색해할 수 있는 야구장이긴 합니다. 하지만 팬들에게는 상당히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야구장으로 건설이 됐고 무엇보다 우측이 95m로 짧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좌타자에게 유리할 수 있는 구장인데 그거를 좀 상세하기 위해서 몬스터월이라는 높이 8m의 벽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리는 이제 32m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리가 짧아도 쉽게 홈런이 나올 수 없는 그런 구조로 만들었다는 것이 또 특징이고 또 하나는 이제 3루측 관중석 상단, 그러니까 지상 4층인데요. 거기에 세계 최초로 인피니트 풀, 수영장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기존 야구장에서는 간이로 수영장을 만든 적은 있어요. 그런데 공식적으로 인피니트 풀이 들어가는 건 세계 최초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몬스터월 얘기해 주셨는데 그러면 홈런이 될 타구가 벽에 맞고 튕겨 나오게 되는 그럼 뭐 연계 플레이라 그럴까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해지겠군요. 그러니까 사실 선수들이 굉장히 어색할 수가 있고요. 특히 외야진들이 수비에서 당황할 수 있는 그런 공들이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한화 이글스가 사실 외야진이 조금 취약한 포지션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영입한
외국인 네, 중견수 플로리얼 선수가 과연 어느 정도로 네. 좌우 코너에 있는 외야수 국내 선수들을 커버를 해주면서 수비를 할지도 볼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 개장한 볼파크가 미국 메이저리그 보스턴 레드삭스죠. 그 보스턴 레드삭스의 홈구장하고 좀 비슷하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어떤 점에서 좀 비슷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까? 일단은 그 보스턴 레드삭스의 홈구장 페네이 파크 같은 경우는 볼파크 같은 경우는 우측에 벽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는 좌측의 벽이 있습니다. 몬스터홀 같은 것들이. 예. 근데 그걸 이제 그린 몬스터라고 해요. 그래서 11.3m입니다. 네. 아, 훨씬 높군요. 3.3m가 높죠. 거기서 어떻게 보면 좀 차용을 해온 부분도 있고 페네이 파크 같은 경우도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오래된 구장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운영이 되고 있고 거기도 비대칭 야구장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대전 하나생명 볼파크가 페네이 파크를 조금 차용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얘기가 나오는군요. 자, 이 신축야구장이 대전 시민들의 수건이었는데, 자, 뭐 가장 최신의 야구장이잖아요. 자, 해외 이제 주요 구장들하고 비교해 보면 이 야구장이 어느 정도 수준이다 이렇게 좀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저희가 봐야 될까요? 일단은 뭐 국내 수준에서는 최고가 될 수 있고 지금 시설 자체는 굉장히 다양하게 그리고 몬스터홀이나 이런 또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상징성을 가진 또 그런 건축물도 이제 만들어졌기 때문에 상당히 저는 세계적인 수준에 근접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사실 2만석 규모가 조금 작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그거는 좀 접어두시고 시설 자체는 메이저리그 어느 구장에 내놔도 뒤지지 않는 그런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구장도 완성이 됐고 여기서 이제 새 시즌을 치러야 되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성적이겠죠. 그렇죠. 예. 자, 한화가 만약에 가을 야구 진출에 그러니까 가을 야구 진출을 못한다면 세구장 개막도 좀 의미가 퇴색할 수밖에 없는데, 자, 뭐 NC라든가 삼성이라든가 기아라든가 기타 세구장에서 시즌을 보낸 다른 팀들과 비교해봤을 때, 자, 새 야구장이 한화 성적에 좀 영향을 어느 정도나 줄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뭐 새로운 구장과 성적과의 특별히 연관성을 찾을 수는 없어요, 사실. 그런데 이제 말씀해주신 키움이나 NC는 새로운 구장에 들어가면서 좋은 성적이 좀 있었고 특히 NC 같은 경우는 2020년에 두 번째 해 우승을 또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삼성 같은 경우는 이제 라이언스 파크 라팍이라고 불리죠. 거기서 이제 성적이 잠깐 떨어졌다가 또 최근에 뭐 작년에 만회하기도 했습니다만 저는 어떤 그 성적의 연관성을 따지기보다는 선수들이 새로운 구장에서 경기를 임하는 태도 그리고 12,000석이었던 그 하나생명 이글스 파크가 2만석 규모가 됐으니까 8,000명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렇겠네요. 그 8,000명의 관중들의 성원 이런 열기들이 결국에는 성적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보여지는 거죠. 네. 끝을 모르는 이 한화 팬들의 응원 정말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응원을 받고 어떻게 보면 그 응원의 열기가 선수들에게 좀 더 전달이 되겠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동기부여도 될 거고 선수들도 새로운 구장 그리고 하나이글스가 올해 창단 40주년을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번 시즌에 임하는 태도 자체가 선수들의 마음가짐이 다를 거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그것들이 성적에 긍정적인 영향으로 미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뭐 이글스가 새 둥지도 틀었겠다. 이제 정말 날아오를 일만 남았다. 이런 기대를 하는 팬들이 많은데 자, 마지막으로 올해 한화 이글스 전력을 좀 분석해 주신다면요. 일단은 뭐 투수 엄상백, 유격수 심우준을 FA로 영입을 하면서 전력 보강을 굉장히 알차게 했고요. 그리고 스프링 캠프를 통해서 새로운 외국인 투수 코디 폰세 그리고 재계약에 성공한 라이언 와이스의 경기력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현진 선수가 마지막에 조금 아쉬운 투구를 했습니다만 유현진 걱정은 기우고요. 그리고 걱정은 기우다. 그리고 분명히 스프링 캠프부터 착실히 지난해 못했던 훈련을 유현진 선수가 완벽하게 소화를 했기 때문에 건재한 유현진까지 포함을 하면 투수력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수준이 아닌가. 문제는 이제 타격인데. 타격이다. 2023년 홈런왕 타이틀을 따냈던 노시환 선수가 다시 한번 절치부심의 마음으로 4번 타자 역할을 좀 해줘야 될 필요가 있고 최은성, 안치홍 이 베테랑 선수들은 평균 이상의 활약은 저는 해줄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뭐 하나이글스가 경쟁력이 있다라고 보고 지난 시즌 챔피언 이범호 감독이 이끄는 기아 타이거즈 그 이범호 감독이 한국 시리즈에서 만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팀이 어디냐
라고 최근 인터뷰를 했는데 네. 한화이글스를 찍었어요. 한화가 친정이라 그런 거 아닙니까? 아,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네. 이범호 감독이 그만큼 네. 한화의 경쟁력이 높다라는 것을 네. 스프링 캠프를 통해서 본인이 확인했기 때문에 네. 한화이글스를 좀 이렇게 후보에 올려놓지 않고 있느냐 그렇게 예. 생각이 듭니다. 평론가님이 저희 기대치를 한껏 높여놓으셨는데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유난히 긴 이번 겨울 한파에 난방요금 인상까지 더해지면서 관리비 청구서를 받아보고 깜짝 놀라신 분들 적지 않을 겁니다. 특히 충남도청에 있는 내포 신도시는 전국적으로도 가장 비싼 난방비를 내고 있어 주민들의 부담이 큰 실정인데요. 요금 인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박병준 기자입니다. 내포 신도시의 한 아파트에서 10년 넘게 살고 있는 김정희 씨. 지난달 관리비 고지서를 받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매년 8만 원에서 9만 원 하던 겨울철 난방료가 13만 원으로 뛰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아파트 알아보고 난리들이더라고요. 아기 있는 집들 보니까요. 한 5, 60만 원 얼추 나왔어요. 깜짝 놀랐어요. 지역 육아 카페에는 역대급 난방비가 청구됐다는 글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긴 추위 탓도 있지만 기본 요금 자체가 비싼 것도 사실입니다. 내포 신도시에 난방을 공급하는 내포 그린에너지의 주택용 열요금 단가는 1메가칼로리당 123.5원. 산자부의 기준요금보다는 10%, 전국 32개 지역 난방사업자 평균보다 6%가 더 비쌉니다. 기준요금의 최대 10%까지 더 받을 수 있는데 사업자는 수년째 최고요금을 책정해왔습니다. 참다 못한 14개 아파트 단지에서 요금 인하를 요구하는 연서명이 시작됐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최고로 지금 비싸게 내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전국 평균치만큼 인하하도록. 이에 대해 사업자 측은 신도시의 성장 지체로 난방 수요가 19,000여 가구에 불과해 비싼 요금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최근 첫 흑자로 전환한 만큼 내부적으로도 요금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타당치 않다고 생각지 않아요. 저희 내부적인 분위기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주주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지금 필요하고. 실제 요금 인하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올 하반기 이후에나 진행될 예정이어서 비싼 요금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박병준입니다. 충남은 전남과 함께 국내 최대 쌀 생산지로 꼽힙니다. 정부의 벼 재배 면적 감축 방침에 따라 올해 감축해야 할 면적이 15,000헥타르로 역시 전남 다음으로 많습니다. 보상 없는 일방적인 감축 계획에 농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데요. 이정은 기자가 농민들을 만나봤습니다. 충남도의 벼 재배 면적은 13만 헥타르. 정부 방침에 따르면 12%인 15,000헥타르를 올해 감축해야 합니다. 충남도가 제시한 핵심 감축안은 테두리 휴경. 벼를 심을 때 일부러 논의 일부를 비워두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휴경에 대한 소득 보전은 없습니다. 농민들은 전형적인 탁상 행정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1,000평이면 돌다가 100평은 심지 말라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한 거지. 그리고 재산권을 행사를 못하게 이렇게 막아놓는 거거든요. 이미 고령화와 도시화로 벼 재배 면적은 해마다 2%씩 줄고 있는 상황. 추가로 올해 1년 동안 12%를 줄이는 무리한 감축은 경지 면적의 축소로 이어져 농업 기반을 붕괴시킬 거란 우려도 큽니다. 여기가 여건도 좋고 쌀 생산은 최적지인데 지금 여기가 한 40만 평, 50만 평 가까이 지금 이제 공단 지역으로 들어가가지고 현장에서 혼란과 반발이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는 감축 면적과 세부 계획안을 내라며 지자체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재배 면적을 줄이지 않으면 공공비축미 배정이나 농업 정책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엄포도 내놨습니다. 계속 수입함으로 해서 쌀이 남아도는 건데 그걸 갖다가 농민들이 생산을 많이 해서 농민 탓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농민들이 자율적으로 줄여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논리에도 맞지 않는 이야기다.
농민들은 정부가 농업정책 실패를 농민에게 떠넘기고 있다며 영농권을 지키기 위한 헌법 소원도 불사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올해는 유난히 봄꽃 소식이 늦습니다. 2월 꽃샘추위가 매서웠던 탓인데요. 이 때문에 봄꽃이 먼저 피는 남부 지역부터 봄꽃 축제가 속속 연기되고 있습니다. 유승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맘쯤 홍매화가 피는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하던 전남 순천의 탐매마을입니다. 그런데 꽃이 안 핀 나무가 더 많습니다. 지난해 2월 중순과 비교해도 덜 피었습니다. 개화 시기가 지난해보다 3주 이상 늦어진 겁니다. 이 때문에 지난달 22일에 열려던 홍매화 축제는 이달 2일로 또 8일로 두 차례나 연기됐습니다. 지금 살짝 피었어요, 매화가. 그래서 지금 바람 쐴 겸 아기랑 힐링하러 나왔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한 번 더 방문할 예정이에요. 섬진강변 광양매화마을은 매화가 핀 나무를 찾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광양매화축제는 모레 개막해 열흘 동안 이어지는데 이번 주말까지는 꽃 없는 꽃축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한참 시즌에 오면은 더 예쁘겠지만 우리는 좀 그때 오면은 너무 복잡할 것 같아서 미리 왔더니 이렇게 꽃이 없네요. 이처럼 개화가 늦어진 건 지난달 한파 때문입니다. 여수 지역의 경우 올해 2월 평균 기온이 1.9도로 평년보다 2.5도나 낮았습니다. 작년에 예측했을 때보다 올해가 한 4일에서 7일 정도 늦어졌어요. 전국적으로. 별거 아닌 거야 라고 느낄 수도 있긴 하는데 또 이제 저희가 보기에는 좀 대단히 좀 큰 편차라고 보고 있거든요. 산림청도 지난달 추위에 개화가 늦어진다며 벚꽃이 평균적으로 피는 시기를 다음 달 초 이후로 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유승용입니다. 서천에서 처음 본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대전지법 홍성지원은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이모 씨에 대해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일 밤 서천군 사곡리의 인도를 배회하다가 운동을 하러 집을 나선 40대 여성을 발견하고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기를 당해 돈을 잃고 난 뒤 세상이 외면하는 것 같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이 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기가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기온은 앞으로도 계속 오름세를 보일 텐데요. 내일 한낮에 대전이 10도, 일요일에는 14도까지 오르면서 예년 이맘때 초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아침 저녁으로는 0도 안팎까지 떨어지는 만큼 큰 일교차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아침까지 내륙에 안개가 끼겠습니다. 안전운전 하셔야겠고요. 찬바람이 잦아들자 어김없이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지역은 내일 오후부터 공기가 탁하겠는데요. 보건용 마스크로 호흡기 건강 지켜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공주가 영하 2도, 대전과 세종 영하 1도로 오늘보다 낮겠고요. 한낮에 대전과 논산이 10도로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천안의 아침 기온 영하 3도, 아산 영하 2도, 한낮에 서산이 8도를 보이겠습니다. 서천의 아침 기온은 영하 2도, 낮 기온은 부여가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까지 서해 중부 해상에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2.5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뚜렷한 비 소식은 없겠고요. 다음 주에는 날이 더 포근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7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